제3범죄는 어렵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3범죄를 나처럼 이해가 갈 만큼 설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확신합니다. 어렵지만 잘 따라오면 어려운 제3범죄를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그 전에 노량진에서 잠깐 강의했었는데 나 같은 놈이 노량진에 배견할 수가 있나. 그건 뭐 4시간에 한 2달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단가로 뽑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강의를 하려면 알다시피 이 설명을 다 하지 않고서는 그 뒤에 나오는 제3범죄 설명이 불가능해. 이런 걸 무슨 수로 생략을 해. 이것만 뽑아가지고 단가를 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뭐 팔다리 잘리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고. 강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강하고 진도 넣고 뭐 결국 안 맞아가지고 한 2년 반인가, 그것도 경간부만 했어서 남부경찰학원에서 경찰 간부, 경찰 말고 경간부만 형법 형소법 좀 하다가 때려치고 관뒀습니다. 난 뭐 성질 들어서 안 맞으면 때려쳐 무조건. 그게 뭐 프리랜서의 자유 아닙니까? 성질 안 맞으면 때려치는 거지 뭐. 강의할 때 뭐 거기밖에 없나? 자, 이 사용절도는 바로 이렇게 남의 허락 없이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꼭 반환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영득의사가 있는 거지, 가진 거지. 그건 성립여건 원래 위치에 반환해야 되고, 두 번째 줄 적어도 사용 후 재물가치의 멸실이나 현저한 감소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조금 아까처럼 뭐 산삼 드링크 다 처먹고 병 돌려줬다고 해서 사용절도를 할 수는 없어요. 또 남의 필기구를 잠깐 쓰고 돌려줘야지, 잉크를 다 쓰고 잉크가 떨어지니까 돌려줬다면 이건 뭐야? 이건 다 쓴 뒤에 돌려줬다면 이건 짓고 가진 거지. 이건 절도가 되는 겁니다. 또 원위치에 돌려줘야지. 세 번째 줄 사용 후 원래 장소가 아닌 엉뚱한 다른 장소에 갖다 두면 이건 돌려준 게 아니에요. 역시 절도예요. 따라서 효과, 사용절도는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어요. 무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겨? 이건 뭐 남의 자동차건 뭐건 사용하고 돌려주면 죄가 안 되니, 개나 소나 아무 자동차나 막 사용할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저 뭐야, 연예인 놈이 남의 스포츠카 막 너무 타고 싶어서 끌고 다녔다가 그 걸린 놈 있잖아, 코미디언. 그런 놈 같은 놈이 생기거든. 그래도 뭐야, 다 무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 요거 안 되겠다. 아니 무슨 뭐 1, 2천만 원짜리 뭐 조그만 싸구려 자동차도 아니고 2억, 3억짜리 페라리 승용차를 2, 3일간 끌고 다니다가 돌려줬는데 이게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형법에 뭐가 생긴 거야? 바로 이 사용절도 중에서 자동차 같은 걸 사용절도를 하면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됐고, 그게 바로 뭐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이게 신설됩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를 훔쳐가면 절도지만 자동차를 지멋대로 사용하고 돌려주면 절도는 안 되더라도 옛날에는 무죄였지, 지금은 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 코미디언은 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생긴 뒤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 뭐 처벌됐어요. 처벌됐어. 단 그건 이제 형소법에서 말하는 실체 진실 발견의 문제인데, 과연 그 코미디언이 정말 조금만 타다 돌려주려고 한 건지, 훔쳐 가지려고 했는데 탈로가 난 건지, 즉 절도죄인지 불법 사용죄인지는 이건 뭐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뭐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거는 소송법입니다.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검사가 엄증, 자증, 피고인이 엄증, 자증,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증명하다가 실패를 했으면 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불법 사용죄로 가야지. 절도죄는 죄질이 무거우니까. 그 뒤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어. 뉴스를 못 봐서.
절도로 처리됐는지 검사가 증명을 해서 증명에 실패를 해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줄 역시 중요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흔한 말로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줄 긋고 그 밑에다 줄 긋고 오토바이를 말하기 때문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뭐 그냥 자전거, 그냥 자전거 요건 아니야. 그냥 자전거는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는 남의 자전거 잠깐 사용하고 돌려줘도 뭐 죄 안 돼. 무죄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딱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 시험 문제 적어도 나옵니다. 기차 있어 없어? 없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 노노, 기차 노노 없습니다. 주거 침입죄 뭐가 있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차 뭐 이런 것도 있고 주거 침입죄가 아니라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차 다 들어가거든. 그 기차, 보통 선박, 항공기 들어가면 기차도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슬그머니 기차를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한다고. 기차나 자전거 안 됩니다.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 판례 후일변제. 나중에 갚아줄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승낙 없이 지갑을 가져갑니다. 이건 뭐야? 절도야. 나중에 갚아야지. 돈 벌면 갚아야지. 이건 뭐 절도죄와 아무 상관없어. 정상 참작은 해줄 수 있겠지만 정상 참작도 거의 불가능해요. 다음 페이지에 역시 거반 다 시험에 나온 거죠. 소총 소지자를 흉기로 협박해서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을 장전한 후 하급자한테 건네주면서 소속 부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나오는지를 감시하도록 한 거. 이거 뭐 불법 영득의사 인정되지. 이건 강도야. 강도도 특수강도입니다. 총기로 협박을 했으니 이거 뭐 총기로 협박하고 총기를 뺏은 거야. 쉬운 말로 이 학생 총기를 총 내놔. 그리고 총을 겨눠가지고 총을 빼앗은 다음 자기 부하한테 실탄을 장전하고 맡긴 다음 내무반에서 사람 나오는 거 그 총으로 지켜. 뺏어가지고 이걸 지키고 있었다면 이건 뭐 이건 총기 강도에 해당되지. 특수강도입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이 시험에 나온 거죠. 물품 대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동차를 끌고 와버린 거. 내가 늘 얘기하는 뭐 절차법에 따라 권리를 실현해야지. 그게 가서 무조건 끌고 오면 절도야.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4.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승낙 없이 사용하고 1시간 50분 후에 본래 있던 곳에서 얼마를 벗어나도 안 돼? 7, 8m 벗어나도 안 돼. 원래 장소에 딱 갖다 놔야 돼. 그런 취지에서 9번 판례도 같이 봅시다. 시험에 나올지 이것도 피고인이 갑 영업점 내에 있는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한두 시간 후에 갑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영업점 정문 옆 화분 옆에 두고 옵니다. 반환한 거야 안 한 거야?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책상 위에 갖다 놔야지. 화분 옆에 갖다 놓으면 갖다 오는지 안 갖다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사시 7, 8m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7, 8m라는 게 바로 여기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골목길 여기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여기다가 반환을 했다면 이건 뭐 큰 길가에다 오토바이를 덩그러니 세워놓으니 아무나 막 끌고 갈 거 아니냐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여기 이 집에 갖다 놨다 뭐 같은 골목 아니라 뭐 몇 메타 차이 나도 상관없지만 그 7, 8m가 도저히 원래 장소라고 여겨지지 않는 곳이라면 이건 반환한 게 아니라고. 바로 9번 휴대전화 책상 위에 있는 휴대전화를 정문 옆 화분에다 갖다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6번으로 돌아가서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인출 사용했는데 무슨 죄야?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으면 뭐예요? 절도.
사장이 회사 돈을 인출했다면 이건 횡령이지. 대표이사가 그 돈의 점유자니까 사장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횡령이야. 이명박이가 바로 다스 돈 막 빼돌려가지고 이거 뭐 이명박이가 돈 300억을 빼돌린 건 횡령이지만 마누라한테 법인카드를 주고 5억 원어치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한 건 이건 뭐야? 배임이야. 배임. 아까 얘기한 회사가 그 김윤옥이 쓰고 다니는 돈을 회사 돈으로 지불했잖아요. 김윤옥한테 직접 돈을 빼준 게 아니라 김윤옥이 쓰고 다니는 카드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내줬다고. 이게 배임이라고. 배임. 이명박은 되기 전부터 이미 14범이었어. 정가 14범. 현대건설 하면서 수도 없이 죄를 저질렀지. 그걸 찍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기꾼한테 털어넣었지 뭐야. 서로 사기꾼한테. 자, 따라서 7, 8m 장소에 방치한 거 돌려준 거 아닙니다. 절도 5번을 빼고 들어갈 뻔했네.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우던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200m가량 가다가 잡혔다면 이건 돌려줄 생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훔치려고 끌고 가다 발각된 거야. 이건 볼 것도 없이 절도고 6번 횡령 이미 설명했고 7. 이것도 횡령인데 이건 저 뒤에 횡령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말이죠. 학교 돈을 이걸 선생 월급으로 주고 또는 일부를 뭐 교장 선생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선생 월급으로 준 건 학교 돈으로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준 거지만 교장 선생님 집 인테리어 비용을 교장 월급 타서 지가 지집 인테리어를 하든 말든 할 일이지 왜 학교 돈으로 교장 집 인테리어까지 해줘? 요게 바로 뭐요? 요게 횡령이야. 그리고 소위 교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비회계란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가 학생들한테 받은 돈과 우리나라는 국립은 당연하고 사립학교조차 국가가 교육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다 99% 문 닫아야 돼. 국가 돈 안 받고 학생들이 내는 그 등록금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그게 바로 자립형 사립고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야. 그 자립형 사립고는 애들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 한 학기에 1,000만 원이야. 700-800이야. 더구나 중고등학교는 3개월마다 내잖아. 그 3개월치가 500, 400 한다고. 그러니 그 학생들 돈 받아가지고 운영이 다 되지. 그런데 학생들이 돈 낸 등록금과 국가가 지원해 준 거. 예를 들어 학생이 낸 게 5억, 국가가 지원한 게 5억이라고 합시다. 그 5억을 어디다 대고 이런 데다 막 써. 이 교비회계는 학생이 낸 돈과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은 교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이 항목 이외 항목에다 쓰면 그 항목이 좋은 항목이든 나쁜 항목이든 무조건 횡령이야. 100%. 무조건 횡령이야. 그래서 교비회계는 하여간 교비회계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입니다. 그래서 나오죠. 공사대금 및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로 이미 전출했다가 교비회계로 되는 순간 뭐야? 아니 교비회계로 되는 순간 이제는 함부로 못 써. 다른 용도로 쓰면 무조건 횡령인데 어디다 써? 다시 동일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했다면 법인회계로 돈을 빼돌렸다는 뜻입니다. 횡령이야. 무조건. 한편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 조성한 거 횡령입니다. 단 8번 앞에다가 비교 표시해 놓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비자금이 아직
장부에 남아 있던 경우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면요. 10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면 장부에서 이제 비자금을 조성한다 뭐 빼돌리는데 이때 100억을 어디다 썼는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증빙 자료로 바로 뭐 직원들 월급 있지도 않은 직원들 월급 줬다고 뻥카치고. 그래서 그 비자금에 관여한 사람들 보면 회사 사장이란 놈이 순생 양아치 사기꾼 새끼들이라는 거야. 있지도 않은 그 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직원을 한 7명 두고 직원 1인당 월급이 뭐 300~400 될 거 아니냐고 보너스까지 해서 그 10명이라고 갖고 쉽게 합시다. 그럼 1인당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명이면 5억이야. 그런 식으로 몇 년간 빼돌리면 몇십억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지. 그래서 그 비자금을 조성해서 없는 직원 월급 줬다고 했는데 개코나 뭐 준 적도 없이 줬다고 했으니 장부상 현재 약 10년이면 뭐 50억이 지금 장부에 있겠죠. 요건 아직까지는 뭐야? 요건 횡령죄 예비고, 횡령죄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뭐 빼돌린 거, 요걸 이제 빼돌리면 다른 장부로 넘기면 요게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요거 횡령입니다. 다만 아직 장부상에 남아 있어서 장부상에 아직 은닉이라고 표현했죠. 이 장부에 은닉돼 있었던 경우에는 이건 뭐 아직은 장부에 있기 때문에 이건 횡령죄 예비에 해당되고, 이건 아직 횡령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안 돼요. 그 판례도 있어. 시험에 다 나왔어. 9번은 아까 봤고, 2번 불법 영득 의사를 부정한 판례 똑같죠.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서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놨다면 적어도 도장에 대한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돌려줬으니까. 혹시 피해자 명의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 위조. 혼인신고서는 사문서예요. 사문서 위조죄.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호족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등록부에 뭐로 배우자로 등록이 됐다면 가족등록부는 공문서지만 혼인신고서는 사문서야. 결혼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서 작성해. 자기 이름, 신부 이름 도장 찍고, 자기 이름과 도장, 신부 이름과 도장이 찍혔으니 그게 공문서야 사문서야? 명인이 자기 개인 명의인데 그건 사문서야.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그 혼인신고서는 사문서고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예요, 사문서야?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입니다. 주민등록증, 흔한 말로 이제 주민등록증 까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서울의 경우에는 구청장, 시골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만들어져. 나 같은 경우는 양주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장 명의의 공문서거든. 이 사람 이름이 이상일이고 몇 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얼마고 주소가 얼마다라는 걸 양주시장이 인증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은 아무리 개인이 갖고 있어도 공문서고, 혼인신고서는 사문서, 가족등록부는 공문서. 똑같은 취지에서 뭐 주민등록증 신청서는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18세지 주민등록증 신청서는 사문서지만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인 거예요. 따라서 혼인신고서 작성 부분이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절도죄는 안 됩니다. 또 나오네. 이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곧바로 반환한 거, 그 밑에 두 번째 줄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한테 신용카드 반환한 거. 아까 봤던 뭐 만화천국 사건. 3.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그래서 이 학생이 열심히, 근데 이번 주에 시험이잖아, 내일 모레. 근데도 나왔나? 저 친구는 이제 시험 본다고 못 나온 거지. 어디다 접수했? 인천 접수했나? 인천이 조금 괜찮아. 그전에도 제일 괜찮은 데가 강원도, 충남북, 대전은 또 아니야.
대도시라 대전 또 세거든. 충남북. 그리고 경기도 또 경기가 제일 많이 뽑는데 많이 뽑으니까 개나 소나 다 와가지고 경쟁률이 높고 거실이 올라간 적이 많아. 그러니까 경기는 이게 심해. 거실 딴 데 비해서 올라간 경우도 있고 또 뚝 떨어진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경기 남부 북부로 나눠가지고 남부는 좀 세고 북부는 좀 약해. 왜? 북부가 저기 강원도 근처 저 포천 이런데 그 오지가 많거든. 남부야 뭐 안양 뭐 성남 다 괜찮은 동네 그냥 도해지니까 대부분 그런 데로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좀 경찰에서 좀 괜찮은 데가 바로 아직 충남북 강원도가 좀 위태위태해. 강원도도 한번 왕창 몰린 적이 있어요. 경기도 세지고 하니까 이제 경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강원도로 몰려가지고 강원도가 완전히 몰린 적이 있어. 대체적으로 강원도, 충남북, 경기, 서울 빼고 인천 요 세 군데가 조금 괜찮았거든. 다른 데보다 조금 떨어져. 한 2, 3점씩 좀. 아닌 경우도 있어.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인천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인천이. 시험 잘 보고 시험은 침착하게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풀이를 해야 시험 보는 요령도 한 1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요령도 있어야 되거든. 시험 진짜 요령껏 잘 봐야 돼. 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니까. 학생 많으면 하지. 당연히 학생 많으면 한 10명만 돼도 10명, 20명 되면 문제풀이 할 걸 별도로 야간이나 이때 한 3시간씩 한 2달 정도 문제풀이 합니다. 한 2, 300문제 풀어요. 사실 문제풀이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문제를 적용하거나 풀 때 어떻게 풀어나고 어떻게 걸리는지를 이걸 쫙 확인 사살을 해야 되거든. 거기다 플러스 책에 안 나와 있는 최근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을 문제 때 거기 섞어가지고 책이 없으니까 강의 때는 좀 설명하지만 그런 건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문제풀이는 2가지. 연결고리를 좀 확실하게 매듭 짓고 새로나 문제나 판례들 이건 새로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 그거 보는 거. 그 2가지 목적으로 그냥 몇 문제 건지는 건데 그 몇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웬만한 학생들은 시험 많이 보다 보면 문제풀이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친구들은 뭐는 되지만 연결고리는 다 작성했지만 새로 나온 판례 같은 것들은 확인 사살 안 하면 틀리거든. 그 한 문제가 1점이잖아. 평균 1점. 2-3문제만 그래서 틀려도 2, 3점 차이가 나는데 각 과목에서 2-3문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내공이 돼서 더 이상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험 직전에 하는 문제풀이 강의는 꼭 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몇 개 꼭 건지거든. 1-2개라도. 그 1-2개가 얼만데 가봉받아 1-2개면 10점, 55점 내지 10점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거든. 자, 그 다음에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온 거야. 우리 학생이 저 학생 오늘 안 나오고 이 학생이 만일 착실히 나오지만 잘 안 나오는 학생이야. 내가 열받아가지고 뭐 오라고 그랬더니 안 와. 계속 혼내주려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뭐 학생이 아끼는 뭐 컵이나 이걸 내가 가져가고 얘 오면 꼭 교무실로 한번 오라고 그래. 이거 찾으러. 자, 이때 가방이나 이런 걸 가져온 것은 가지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뭐 오면 혼내주고 돌려주려고 가져온 거지. 이거 영득의사 없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거야. 이 판례도. 4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판례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소속 중대 M6시 M16 소총이 부족하자 부신실한 것으로 알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타 중대에 가서 총기 하나를 훔쳐왔습니다. 자, 요거 절도 안 돼. 불법 영득에서 안 됩니다. 왜 안 됐을까? 불법이라서. 불법이면 불법 형득가 의사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이면? 그렇지. 얘는 총기를 훔쳐서 지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총기를 채워놓으려고 한 거지. 그걸 가질 생각이 없었거든. 내가 맨 처음에 군대 가서 난 1학년 1학기 때 갔는데 바로 그 5.18 때 갔어요. 5.18 때 군대 가가지고 나는 경기도 안성장정인데 안성장정은 100몇십 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때 목포장정 애들이랑 섞였어. 우리 안성장정이. 아, 그때 80년 그 5.18 이후 내 9월 달에 갔으니까 5.18 이후 4개월 만에 갔는데 군대에서는 광주로 완전히 빨갱이로 알더만.
그래 목포장정 갔다고 해가지고 막 굴리고 이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막 굴리는 거야. 나는 안성장청인데요. 그랬다가 이제 졸라 쳐 터지고 해가지고 괜히 목포 애들이랑 어울리는 바람에 합쳐지는 바람에 나만 개고생했어. 안성장정 애들이. 말도 안 되지. 전두환 새끼가 나쁜 짓 저지른 걸 목포 장정 애들이 뭔 고생이라고. 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때 군대 갔을 때 맨 처음에 그 구대장이 내가 식기당번인데 식기를 잃어버렸어. 식기하고 숟갈 몇 개를. 너희들 죽기 싫으면 내일까지 채워놔. 근데 내가 거기서 또 어떻게 채워놓으니까 막 졸라 터지고 또 뭐 이 새끼야 훔쳐서라도 채워놔. 훔쳤다가 절도죄로 영창 가면 어떡하라고요. 군대선 절도죄 안 돼 이 새끼야.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뭐 개새끼 저거 채워놓으라고 괜히 뻥치네. 그랬는데 제대한 뒤에 보니까 절도 안 되는 거 맞아. 왜? 식기가 부족한 걸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채워 넣으려고 그랬지 내가 가질 생각은 없었거든. 그래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거야. 이건 향토 예비군 사건도 있었고 향토 예비군 술 처먹고 총 잊어버려가지고 총 채워 넣으려고 훔친 거 많습니다. 하여간 군인이 군수용품 잊어버리고 채워 넣으려고 훔친 것은 가지려고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총 잊어버리면 무슨 죄야? 총론에서 잠깐 봤지? 총 잊어버리면. 총기 분실죄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군용 물자를 잊어버리면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군용물 분실죄. 군용물 분실죄에서 분실이 탈취인데, 이제 분실이 망실인데 의사에 반해서 몸을 떠난 건데 편치. 생각나는 판례 없나? 장교 복장을 하고 사단 감찰부라고 하면서 보초병한테 총기 소재 불량이라고 그거 가져간 거. 요거 총기 군용물 분실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사에 반해서 떠나야 분실인데 사기를 당해서 건네줬다면 이건 분실이 아니라 뭐 편취를 당한 거기 때문에 분실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유추해석에 해당돼서 안 된다고 한 판례거든. 그게. 따라서 이건 판례가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하여간 총 잊어버리고 군용물 잊어버려서 채워넣으려고 훔치는 건 절도죄 안 됩니다. 또 5. 매수인이 매수한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 않아 썩어감으로 처분하고 대금을 정기 예탁한 경우. 자, 보통 이제 무나 배추, 고추 같은 것들은 보통은 뭐요? 밭대기를 하지.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요거 우리가 10월 31일 전까지 뭐 200만 원을 주고 여기 있는 배추 우리가 실어 갈 겁니다. 단 10월 31일까지 안 오면 배추값이 폭락해 가지고 아줌마들 끌어다 그 일당 주고 차 싹 하면 본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버려. 그럼 이제 알다시피 길 가다 보면 뭐 배추 무 그냥 버려진 거 있지. 그래서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 배추밭을 빠뜨기로 팔았는데 을 이 자식이 10월 31일까지 가지러 안 온 거야. 그럼 관례대로 얘는 이제 배추값 폭락해서 포기했나 보다. 11월 1일 날 다 갈고 무를 심기 위해서 싹 갈아버렸다면 이거 이거 불법 영득의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썩어감으로 처분하고 정기 예탁했다면 버린 거 포기한 거 팔아버렸으니까. 역시 6. 파출소로 가져가서 협박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카를 가져온 것도 가지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증거로 내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역시 또 나와 도장과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연대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고 제자리에 놓아뒀다면 적어도 도장에 대한 절도는 안 되고 사문서 위조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8번 다음 페이지에 유명한 사례죠. 이것도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서 여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전화요금 영수증은 거의 경제적 가치건 주관적 가치건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전화요금 영수증이 무슨 얼마나 가치 있겠어. 그것이 무슨 어머니 사진이라면 주관적 가치라도 있지만 전화요금 영수증 얼마에 팔 수 있겠나? 거의 금전적 가치도 빵원이고 주관적 가치도 빵원에 가까워. 이건 절도 안 됩니다.
한편 9번도 시험에 나왔죠.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손가방을 뺏은 것은 강간죄가 성립하는 건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손가방에 대한 절도는 안 됩니다. 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뺏은 거지 가지려고 뺏은 건 아니니까. 10번도 유명한 사건이죠. 시험에도 2번 나온 거야. 피해자를 골프채로 쳐서 때려 죽이고 그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과 함께 살해 도구를 이용한 골프채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거. 자, 골프채와 지갑을 가질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태운 것이지 가질 생각 없었거든. 그럼 뭐 일단 살인죄는 성립되고 골프채로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살인죄는 성립되고, 그 다음에 절도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럼 뭐 증거인멸은 되나? 안 되지? 내가 필살기 알려줘. 이건 시험에 돌아가면서 한 10번은 나온 거라고 그랬지. 증거인멸 말고 또 뭐. 범인 은닉 도피. 범인 은닉 도피. 또 증거인멸, 범인 은닉 도피, 장물죄, 이런 범죄들은 적어도 정범한테는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간다고 살인죄 외에 범인 은닉 도피죄 안 되고, 살인죄의 증거를 인멸한다고 증거인멸죄 안 되고, 절도를 저지르고 훔친 반지를 끼고 다닌다고 장물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범한테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범죄들인데 불가벌적 사후행위야. 이거는 뭐 시험에 돌아가면서 10번도 더 나온 거야. 이거는 판례도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 내가 필살기로 엄청 강조한 걸 틀려버리면 시험 포기해야지. 저런 것도 틀리면 뭐 무슨 시험을 합격하겠어. 그 다음 내용관계 있는 여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용관계를 회복해볼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온 거. 아까 그거 똑같아. 혼내주려고 가져온 거나 내용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나 똑같고. 12번도 시험에 나왔죠.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 표시로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역시 중간에 좀 빠진 게 있어.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하고,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하고 뭐 피고인이 관리해 오던 비자금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면 혹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게 무슨 죄가 되겠나? 좋아. 힌트를 주지.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횡령이지. 횡령죄. 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라도 되고, 이거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 해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이게 하나나. 이게 정답이야.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거. 일단 이건 횡령이 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보관하던 거기 때문에 절도는 안 되고, 한편 이 인간이 사표를 낸 게 정말 그만두려고 사표를 냈고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을 챙기려고 가져왔다면 이건 이건 횡령인데, 근데 이 인간이 사표를 내고 금요일날 사표를 내고 월요일부터 출근했어. 가방을 들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야? 가방을 가져버리겠다는 의사는 없는 거야. 사표는 냈지만 그건 항의의 표시로 낸 거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퇴근했다 했다면 이건 아직은 영득 의사를 실현한 건 아니죠. 횡령죄 일종의 예비에 해당되는 거고 무죄입니다. 13번 가구회사 디자이너가 자신이 열심히 일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디자인한 도면을 갖고 나온 거 역시 횡령죄에 해당되지만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15번 비교적
비교적이 아니지. 한 10년 전에 나온 거니까. 골프 회원권 매매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골프 회원권 그 매수 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 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면 이거 뭐 횡령이야. A가 맡긴 돈을 갖다가 B 이 회원권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A 돈을 B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횡령이죠. 영득의사 무죄. 왜? 잠깐 사용하고 그러니까 A한테 1억을 받고 회원권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A가 원하는 건 F 골프장이고 B도 1억을 주면서 회원권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G 골프장의 회원권은 나와 있지만 F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때 갑이 A나 B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몇 천만 원을 썼어. 그러니까 돈이 2억에서 5천만 원을 쓰고 한 1억 5천이 남았는데 현재 G 골프장의 회원권은 나와 있지만 F권은 없으니까 이 F한테 받은 돈 일부를 여기로 넘겨가지고 B 회원권부터 구입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갖고 있다가 또 C가 오면 A 거 또 구입해주고 했다면 갑이 갖고 있는 돈을 욜로졸로 좀 돌리기는 했지만 띵겨먹을 생각이 없었다면 불법 영득의사는 없는 거고 띵겨먹을 생각으로 일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잠시 용도를 욜로 변경했다면 조금 아까 봤던 교비회계는 용도를 교비회계 이외 용도로 바꾸면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요 골프 회원권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잠시 사용하건 상관없거든. 마치 학원 원장님이 학원생한테 받은 돈을 뭘로 내 월급으로 사용하든 이걸 잠시 인터넷 동영상 업체에다가 주는데 사용했건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건 어디다 쓰건 상관없지.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교비회계가 아니라면 용도가 조금 바뀌어도 횡령죄는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횡령죄에서 유사한 사례를 여러 번 볼 거야. 많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런 걸 갖다 에러를 범했으니 다시 한번 15번은 이거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안 갚을 생각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이고 이거 횡령죄 안 됩니다. 그래 채무불이행. 혹시라도 못 갚는 일이 생기면 이거저거 쓰고 못 갚아줘서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횡령은 안 됩니다. 16번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판례인데 이건 저 뒤에서 사기죄, 말소등기 소송 사기죄를 볼 때 거기서 자세히 볼 겁니다. 설명도 한참 해야 돼. 죄수론인가 어디서는 잠깐 한번 본 적 있지? 안 봤나? 어렵습니다. 이건 저 뒤에서 사기죄에서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여기선 지금 불법 영득의사가 부정된 판례로 이게 나오는데 원래는 두 번째 줄 뒷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 말소건 원칙적으로 사기죄 성립돼요. 원칙적으로 사기죄 성립되고 여기서 16번에서 안 된 이유는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 줄 중간 경매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된 거. 이 특별한 경우야. 이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허위의 보존 등기 말소나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은 다 소송 사기야. 근데 요것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유명한 친족 상도례. 재산범죄 중에서 요 강도와 손괴, 강도죄와 손괴죄 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한편 이 친족상도례라는 게 바로 친족 간에 행해진 재산범죄 이건 총론에서도 잠깐 본 적 있죠. 328조 제1항
친족과 제2항의 친족이 있고 제1항의 친족, 즉 제3범죄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제3범죄 외에 조금 더 적용되는 게 잠깐 다음 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줄 뒷부분 강도죄, 손괴죄 외에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준점유강치죄는 제3범죄가 아니에요. 재산과 관련되긴 했지만 제3범죄는 아니거든. 요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준점유강치죄는 처음부터 제3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아예 적용될 수 없고 제3범죄 중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건 시험에 서너 번 나왔어. 강도죄와 손괴죄 딱 둘 뿐입니다. 요 둘을 제외한 나머지 제3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1항의 친족, 비교적 가까운 친족입니다. 1항의 친족에 해당되면 형면죄, 2항의 친족에 해당되면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그럼 이 1항의 친족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바로 직계혈족, 거기 조문의 박스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너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고 2항의 친족, 요 1항 이외 친족 사이에 범해진 제3범죄는 피해자인 친족의 이게 왜 이러지? 미안.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소추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미쳤어. 피해자가 고소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1항 이외 친족 사이에서는 피해자인 친족이 고소해야만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됩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이런 실수가 좀 결정적입니다. 이런 실수 저지르면 안 돼. 초보자는 멍하니 쫓아오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면 당황하지. 자, 다시 한번 강도나 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의 관계에 있을 때는 형이 면제되고 1항 이외 친족 사이에 벌어진 범죄는 피해자인 친족이 고소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됩니다. 여기서 이 혈족, 친족, 가족의 개념이 나오고 그렇다면 혈족, 친족, 가족 그 개념을 설명해야죠. 그때 남부에서 경감부 할 때 국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 국어 선생님한테 와서 이걸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가족, 혈족 이런 거 친족하고 가족하고 어떻게 달라요? 난 옆에서 그걸 듣고 있으면서 그건 내가 뭔지 잘 알지. 근데 거기서 국어 선생님인데 거기서 내가 쫙 가르쳐주면 국어 선생님이 좀 입장이 사실은 법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걸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본 질문한 학생이 국어 선생님 당황해가지고 법을 모르는 국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면서 최소한 민법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민법상 친족의 개념. 이 친족은 민법상 친족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혈족은 핏줄로 연결된 친족을 혈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형, 할머니, 엄마 이렇게 핏줄로 맺어진 친족을 혈족이라고 하고 혼인으로 맺어지는 친족을 이걸 인척이라고 합니다. 인척. 예를 들면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가 생기면 바로 형수와 내가 바로 형의 혼인 때문에 맺어지는 친족이라고 해서 이걸 인척이라고 하고 혈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면서 친족이 되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배우자. 한편 혈족은 다시 직계혈족과 반계혈족으로 나눠지고
만일 그때 국어 선생님이 이건 법과목 하시는 분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혹시 선생님 법과목 하시죠? 이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랬으면 내가 쫙 가르쳐 줬지. 근데 내가 중간에 개입하기 싫어하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직계혈적은 그 핏줄이 혈연이 직상직하하는 걸 직계혈적이라고 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직계존속, 자기를 기준으로 아들, 딸, 손주, 손녀를 이걸 직계비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편 반계혈적은 직계혈적을 제외한 나머지 혈적은 전부 다 반계혈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적은 이건 8천 이내까지만 친족이에요. 따라서 그건 알죠? 13579는 아재와 조카 사이고 2468장은 뭐 형 동생 사이예요. 그래서 자기 친형이 이촌이고 사촌형이 사촌이고 육촌형, 이게 다 짝수는 형 동생 뻘이고 홀수는 삼촌 아재, 이런 급입니다. 8천 이내이기 때문에 8천까지만 친족이에요. 저 시골에 가면 10천, 12천 되는 도 인사시킵니다. 여기 저쪽이. 그러니까 한 12천쯤 되나 보다. 12천 형이다. 그럼 뭐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만 법을 배운 사람 뭐 남남이구나. 아주 극단적으로 8천 형이 수백억 대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8천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없으면 그 재산 자기가 다 상속합니다. 10천 형이 10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10천 형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이건 국가 거야. 남이야. 남. 그러니까 8천 형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돈 엄청 많으면 평소에 뭐 공을 들여야 되지만 10천 형 소용없습니다. 죽어도 아무 소용없어. 공을 더 들여야 돼. 왜? 죽으면 꽝이니까 이거 죽기 전에 받아내야 돼. 8천이고 8천 넘어가면 남남입니다. 법적으로는. 저 시골에 가면 마치 친척인 것처럼 다 인사하고 지나는데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한편 인척은 4천 이내. 4천 이내만 인척 인정돼요. 이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혈족, 자기 형이 결혼해서 형수가 생기면 그 형수가 자기 형의 배우자로서 혈족의 배우자고, 형수 입장에선 여러분이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배우자의 혈족이 되는 거야. 자기 남편의 남동생, 배우자의 혈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형수, 재수씨, 형수나 재수씨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배우자의 혈족은 뭐 시동생, 시누이 뭐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의 혈족이에요. 한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다시 배우자, 그리고 동서지간입니다. 동서. 그러니까 남자 동서, 여자 동서. 그래서 A와 B 두 형제가 감녀, 을녀와 결혼하면 바로 뭐 이 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배우자, 남편의 동생의 또 배우자니까 이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여자 동서지간이고, 만일 갑과 을이 언니 동생 사이라면 감녀와 결혼한 F남과 을녀와 결혼한 G남이 요거 뭐 남자 동서, 여자 동서가 요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고 4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천형의 배우자는 뭐가 되는 거야? 남남이야. 6천형은 혈족이지만 반계혈족이지만 6천형의 배우자는 이건 뭐? 이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된다는 건 6천형이 죽은 다음 뭐? 인척 친족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결혼해도 괜찮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이었는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이었는데,
요건 민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인척이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사돈. 그래서 옛날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이던 시절에는 소위 겹사돈 불가능했어요. 친척끼리, 친족끼리 결혼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요 사돈이 뭐가 되는 바람에 인척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제는 겹사돈도 법적으로 허용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요 F남과 A남과 B남이 형제지간이고 갑녀와 을이 자매지간이라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혼도 되고 이런 식으로 결혼도 되고 요건 사촌이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직계혈적 요 직계혈적 일로 다 갖고 그다음 배우자 일로 갖고 그다음 동거 친족과 동거 가족인데 이 친족 중에서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다 일로 갔으니까 나머지 반계혈족과 인척, 반계혈족과 인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면 동거 친족으로 가지만 동거를 안 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항으로 가는 거야. 동거를 안 하면 이항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형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일항의 친족이 되지만 형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항의 친족이 되는 겁니다. 한편 가족, 이제 혈족도 배웠고 배우자도 배웠고 친족도 배웠는데 가족하고 친족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건 좀 설명이 또 필요하지. 자, 가족의 가가 뭐예요? 집이죠. 근데 이 집이 법률상 집은 지붕이 있는 집이 아니라 옛날에 호족을 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붕이 있고 이게 집이지만 법률상 집은 호족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옛날에 가족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호적 등본을 띄면 돼. 호적 등본에 쫙 들어가는 사람은 가족. 아무리 같이 살아도 호적 등본에 없는 사람은 가족 아님. 가족 아님. 그런데 알다시피 호족 제도가 2013년도 민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호주 제도와 함께 호족이 다 날아가 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동 유생 쪽에서 아니 가족을 날려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이거 완전히 이제 저 오랑캐 되는 거 아니냐? 가족도 없고 개념도 없고 하면 그래서 이 호족이 사라지면서 가족이 해체될 위험에 있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족,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과 흡사한 가족의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 새로 만드는 게 지금 현재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법주문을 좀 봐야 되겠네. 이건 꼭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의 가족은 아예 민법이 뭐라고? 이랑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적 및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혈적, 형제자매,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 메모해 두세요. 책에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다음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재혼을 하면 새아버지하고 자기가 요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지 뭐야? 요게 현재 가족이 하나 더 배우자의 형제자매. 요게 지금 가족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한 집에 거의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과 들어맞게 돼. 옛날 호족의 가족은 이건 조금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요 두 번째 거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가족으로 취급합니다.
생계를 같이 할 때나 이렇게 가족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호적부,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가족의 개념도 법이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니 이제 가족의 개념도 나왔죠. 그리고 그 배우자, 요거 최근에 판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배우자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부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일까? 전부. 앞에 열거된 사람들 그 전부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하는 게 최근 판례로 나온 겁니다. 어감상 보면 쫙 나오다가 그 배우자는 뭐 동거가족의 배우자인 것처럼 얼핏 보이잖아요. 이 전부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걸로 최근에 나왔어요. 한편 이 친족 상돌에는 네 번째 줄 142쪽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이건 특경가법. 특경가법이 뭐야? 사기죄라도 사기죄 피해 액수가 5억이 넘으면 가중처벌, 50억이 넘으면 따따블 가중처벌되는데 요 특경가법 제3범죄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적용되고, 그 다음 뭐 공갈죄도 뭐 제3범죄인 이상 공갈죄가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더라도 적용되며, 횡령죄도 액수가 5억이 넘어서 역시 특경가법 횡령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친족상돌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 적용범위. 이때 친족이란 친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고 직계혈적은 존비속을 다 말하고 동거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계혈적,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물론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는 거고, 이 3. 동거친족이란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며칠 단위로 온 친족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판례를 볼까? 결혼한 오빠가 부재중 그 집에서 그 소유의 민화를 절취한 경우 부부 공동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이게 뭔 소리야? 참나. 판례를 옮기면서 엉터리로 확 바꿔버렸어. A남의 여동생.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갑이라는 아이가 나왔고, 아빠의 여동생이면 갑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모지 뭐야? 고모. 고모. 이때 이 고모가 갑의 신이야. 신. 고모 하면 갑이 껌뻑하에, 이때 시녀가 자기 조카 갑한테 자기 오빠인 너희 아빠가 갖고 있는 그림, 민화를 훔쳐오라고 사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꼬모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는 갑이 꼬모가 가져오라니까 그냥 주저없이 아빠의 민화를 훔쳐다가 꼬모를 갖다 줘요. 자, 갑은 자기 아버지 민화를 훔쳐왔으니 갑은 뭐예요? 절도죄에 해당되지만 친고죄 1항이라서 형면죄. 이때 하는 판결이 뭐야? 뭐? 여봐 이런 학생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형법 교수도 이걸 몰라가지고 무죄라고 그딴 식으로 얘기해. 좋아. 구속요건 절도에 해당되고 위법성 조각될 일 없고 뭐 책임 다 인정돼. 절도죄 완벽하게 성립됐다고. 그러나 부자지간인데 굳이 그 자식을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 처벌할 수 없을 때, 형이 면제돼서
처벌할 수 없을 때 하는 판결이 뭐야? 이건 총론 앞부분 강의할 때 좋아,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형면제 판결이야. 형면제 판결이는 유죄지만 구속요건 위법 책임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유죄지만 형벌만 면제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의 일종이에요. 얘는 형면제 판결. 얘는 뭐야 얘? 절도 교사범이고 절도 교사인데 A와 C가 모지간이니까 뭐 혈족이 다 되는 게 아니지. 그냥 혈족이면 여기에 해당되고 직계 혈족이면 여기에 해당되는데 뭐야? 비속은 아들, 딸, 할머니 이게 직계 존속 비속이고 반계 혈족에 해당되는 거야. 반계 혈족이니까 혹시 반계 혈족으로서 뭐를 하고 있다면 동거를 하고 있다면 여기 해당되겠지만 동거를 안 하고 있다면 어디로 온다고? 일로 온다고. 그렇다면 뭐 친고죄고 오빠가 고소하면 소추 처벌하지만 고소하지 않으면 소추 못해요. 그런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그래서 그 8사도 365 옆에다가 뭐라고? 고소 없이 소추 불가. 친고죄니까 친고죄 고소 없이 소추 불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빠가 고소 안 했어요. 자기 여동생을 어떻게 고소해? 그 고소하면 자기 여동생 절도죄로 깜빵 가는데 빨간 줄 긋는데 자기 여동생을 빨간 줄 긋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 뒤에서 나옵니다. 여동생 고소해서 빨간 줄 가게 한 오빠만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 훔쳐간 사건이야. 그건 그럼 그 뒤에 보기로 하고. 자, 1항은 뭐 결혼한 오빠와 여동생은 뭐 2항의 친족이고 동거하지 않는 한 2항의 친족이고 친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을 하면 그러니까 A와 B 밑에 뭐 큰아들 갑이 있고 둘째 아들 을이 있고 뭐 셋째 딸 병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둘째가 결혼하면 정여와 결혼하면 옛날 호족이었을 때 흔한 말로 호족에서 파버려. 법정 분가. 법적으로 분가. 집을 옛날 집은 호족이라고 그랬지. 호족에서 파버려. 그래서 을과 정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게 됩니다. 단독 호족부를 새로 만들어. 그래서 을과 정이 새로운 호족이고 갑은 뭐 A, B의 호족 안에 같이 있지. 이때 바로 을이 정여와 결혼하면 법적으로 분가를 시켜가지고 호족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내공 떨어지는 동사무소 직원이 법정 분가를 모르고 그냥 혼인신고만 받고 법정 분가 조치를 안 해서 현재 호족에 남아있는 거야. 그런 을이 누구 돈을 훔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지? 요거 갑의 돈을 훔쳤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옛날에는 뭐였지만 가족에 해당됐지만 지금은 뭐 형제 자매는 가족에 속하긴 하는데 뭐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으니까 뭐 이항의 친족에 해당돼. 형제 자매라서 가족이고 옛날에는 호주에 들어가서 가족이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뭐 동거하지 않으면 이항의 친족에 해당되거든. 이것도 뭐 그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 친아들인데 보통은 아들이 아닌 뭐 가족이었겠지. 아들이 아니면서 호족에 있었던 사람이 결혼해서 분가하면 법정 분가를 해서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 얘는 형제도 아닌 그냥 가족에서 완전히 빠지고 형제자매였다면 여기에도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도 아닌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형제자매도 아니면서 호족에 놓고 있다가 결혼하니까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얘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니라면 얘는 뭐 완전 남남이야. 남남. 그래서 끝부분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99.5 이래다. 옆에다가 뭐 남남이 된 거야. 그러니까 1항이건 2항이건 개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형면제도 안 되고 친고제도 안 되는 거야. 혹시 갑의 동생이라든가 뭐 이랬다면 형제지간이라도 되지만 아마 판례를 보건대 앞뒤 상황에 형제자매도 아닌 듯해요. 그럼 완전 남남이 되는 겁니다. 3번 아까 얘기했던 5번째 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이라 하더라도 사돈은 이제 더 이상 뭐 남남입니다. 친족 아니에요. 완전 남남이야. 친족상들의 1항 2항 다 적용이 안 돼요. 한편 4.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혼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뭐지만 배우자지만 이건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이 사기의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이고 배우자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니라면 뭐 친족상들에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베트남 뭐 이쪽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지만 암만 해도 베트남 뭐 이 다문화 가정의 부인을 얻으면 애들이 티가 나거든. 딱 티가 나거든. 그럼 학교 가면 또 뭐야? 평상적인 생활을 해도 잘못하면 따돌림인데 애가 이상하니까 자꾸 말도 엄마 따라서 못하고 하니까 자꾸 이 왕따의 대상이 돼. 그런데다가 또 뭐 삐녀가 어디 나가면 뭐 개무시당해. 또 개무시당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국산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또 국산 여자들이 이런 순진한 농촌 총각을 상대로 또 사기질을 저질러.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데서 나오지 못하만 이 여자가 뭐 학력도 좋고 얼굴도 만만해. 늘씬늘씬하고 이 40이 다 돼 30대 후반에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주변에서 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야. 이 자식 결혼 안 하고 개기더니 완전히 뭐 대박. 어떻게 저런 여자를 저 멍청한 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학력도 있고 빤빤하고 몸매도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거의 껌뻑까지. 자, 그러니까 시부모도 그냥 뭐 공을 들여서 아들놈 새끼가 아니라 막판에 그냥 쓸만한 여자 건졌으니까 완전히.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 결혼식 날 그냥 가방 들고 튄 거야. 결혼식 날. 그냥 결혼식 날 결혼식장 간다고 나간 게 그냥 딴 데로 튄 거지. 나중에 이제 잡혔습니다. 이 여자. 자, 이때 B녀는 뭐 하려고? A와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A를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고 혼인신고는 했는데 그 혼인신고라는 게 다 뭐 사기질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만일 A와 B 사이에 배우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는 뭐예요? 형면제야. 무죄는 아니라니까. 유죄인데 형이 면제된다고. 형 선고 못해. 그러나 이때 혼인신고는 말짱 몰아서 말짱 무효라서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만 이건 배우자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친족상들에 적용 안 돼. 아예 적용 안 됩니다. 한편 이 매우 중요하죠. 친족관계 존재 시기 행위시에만 존재하면 됩니다. 딱 하나 소구표가 있어요. 소구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례를 다 봅시다. A와 B녀가 갑을 낳고 B녀랑 뭐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C녀와 재혼을 했고 의붓엄마지
얘가 어린애라서 뭐 어린애 청소년 이라서 예민한 시기에 뭐 계모하고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때 갑이 시녀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계모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직계혈족의 배우자. 같이 살아 안 살아? 살아.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동고가족에 해당되니까 이때 갑이 시녀의 돈을 100만 원이나 훔쳐가지고 흥청망청 탕진을 했다고 합시다. 요게 1월 10일이야. 하도 갑이 이런 짓을 하니까 시녀가 얘하고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가 남편과의 불화까지 이어져서 3월 10일 날 이혼을 했어. 그리고 4월 10일 날 뭐 이 자식이 100만 원 훔쳐간 거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처벌한다. 형면죄다. 형면죄야. 절도를 저지를 당시에 친족관계에 있었으면 나중에 친족관계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있었으면 형면죄 됩니다. 하나만 더. 자, A와 B녀 사이에 요건 이제 존속살해죄를 볼 때 좀 봤지. 자식이 없으니까 A가 바람을 펴서 갑녀와의 사이에 요거 을남을 낳았고, 을남이 커서 왜 우리 엄마를 농락을 하고 나를 애를 낳게 한 다음 버려가지고 우리 엄마를 괴롭혔느냐고, 슬프게 불행하게 만들었냐고 살해했다고 합시다. 존속살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핏줄로는 아버지 맞지만 뭐 적어도 A가 을남을 자식이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뭐라고? 인지하기 전까지는 직계존속 친자관계 인정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 맞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 아니라고, 보통살인죄야. 그런데 이 인간이 커서 20년이 흐른 뒤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손버릇이 나빠졌고 A 집에 가서 수백만 원을 절도를 했어요. 이게 1월 10일이고 3월 26일 날 요놈이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이 피해자 나오라고 하고 을남을 조사할 때 갑녀가 당연히 자기 아들놈이 경찰에 조사받으니까 노심초사 와서 경찰서에서 A와 갑녀가 만나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두둥 하면서 갑녀가 A한테 뭐라고? 쟤 당신 자식이야. 그때 당시 왜 자식이 있다는 걸 나한테 말을 안 했나? 이 인간은 네가 나한테 말할 기회 줬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자식이 있었다면 내가 도망 안 갔을 텐데. 나도 너 떠난 뒤에 알았어. 떠난 뒤에 이 못된 인간아. A가 미안하다. 마침 우리 부인과의 사이에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으로 인정해서 재산도 물려주겠다. 그래서 3월 26일 날 경찰서에서 인정을 합니다. 내 자식 그래 인정하겠다. 자, 이때 3월 26일 날 인정한 건 언제까지? 얘가 태어난 날로 소급돼. A와 을은 부자지간이야. 태어난 날로부터 소급되기 때문에 소급표라는 게 이래서 무서워요. 이때 1월 10일 날 을남이 A의 돈을 훔칠 때부터 부자지간이었던 거야. 형면죄. 형면죄 사유를 정신 나간 검사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되겠죠. 해봐야 형면죄 판결로 끝날 건데 검사가 뭘로 끝내야 되나 이걸? 기소유예. 우리 학생이 제법 공부는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져. 정확도가 떨어지면 시험장에 가서 뻔한 문제를 날려먹는 수가 생기거든. 기소유예는 죄를 졌는데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한번 봐주는 거고, 봐주긴 뭘 봐줘? 공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 못하는데.
공소 불가능이라는 건 공소가 불가능할 때 해주는 검사의 처분이 뭐야? 물론 광의의 불기소 안에 들어가는 거야. 뭐 정확하게는 협의의 불기소 안에 들어가지. 좋아. 애당초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을 때 하는 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고, 뭐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고소를 했다든가 이런 거 혐의 없음의 불기소고, 우리 좀 아까 봤듯이 뭐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돼서 또는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죄가 안 됨의 불기소. 범죄가 다 성립되는데도 소추권이 없어서 소추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예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를 해야 되고, 미친 척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뭐 형 면제 판결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친족 관계는 행위 시에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 단 인지를 하면 인지만은 뭐 소구표까지 인정된다는 거. 친족 관계 존재 범위 역시 무지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소유자, 점유자가 모두 친족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점유자 중 한 명이 친족이 아니라면 이건 뭐 친족 상도례란 절대 적용될 수 없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서 아버지 F가 친구 G로부터 노트북을 하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갑은 그 노트북이 아버지 거라고 믿고 훔쳐서 팔아먹었습니다. 자, 소유, 점유 다 배웠으니까 소유자 누구예요? G. 점유자는 자기 아버지가 G한테 빌려서 사용 중이니까 F가 점유자가 되겠지. 이때 점유자는 직계존속이지만 소유자가 직계존속이 아니라 남남이라면 뭐 친족 상도례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대목 더 필살기입니다. 이때 갑이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팔아먹었다고 훔쳐다. 이 생각하고 또는 착각하고 이런 문제가 친족 상도례에서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이 부분은 그냥 꺼먹게 지워버리고 아예 읽지도 마. 지워버리고 읽지도 마. 그러면 답 나와. 자, 갑이 아버지 친구 소유의 노트북을 아버지가 점유 중 훔쳐다 팔아먹었다면 뭐 소유자가 아버지가 아닌 이상 뭐 친족 상도례는 없습니다. 그냥 절도죄로 쳐버려. 반대는 어떻게 될까? 이 자식이 맨날 훔쳐다 팔아먹으니까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쪽팔려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하나 샀어. 그래놓고 뭐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거는 H 거야. 너 지난번에 지 거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는데 너 깜빵 갈 뻔했잖아. 이거 H 거야. 이번에 또 훔쳐다 팔아먹으면 너 또 깜빵 가. 이번에는 지난번엔 봐줬지만 이번에 또 훔쳐가면 넌 깜빵 실형이야 임마. 조심해. 그걸 알아듣는 아들이면 그런 짓 딴저 질렀지. 에라 모르겠다. 또 훔쳐다 팔아먹었습니다. 자, 갑은 아버지가 뻥카를 쳐가지고 H 소유의 아버지 점유라고 생각하고 훔쳐다 팔아먹었는데 사실은 뭐 아버지 소유였어요. 갑 어떻게 되나? 친족 상도례 적용 대형면제야. 아버지 친구 거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예 이거 들어가면 헷갈려. 이거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아예 시험장에서 이걸 빼고 생각해. 아예 H 소유다. 이건 착각했으니까 빼고 아버지 소유의 아버지 점유물을 훔쳐 팔아먹었으면 이건 뭐 그냥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줄 뒷부분 볼까? 아버지가 친구한테서 빌려 타고 있는 승용차를 아들이 그
정을 알면서까지 타고나가 팔아버렸다면 용서의 여지가 없고, 이건 이제 알면서도 그랬으니 볼 것도 없고, 설사 뭐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팔아먹은 경우 친족 상들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 친구 거니까. 한편 소송 사기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뭐 친족 관계에 있으면 적용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걸 삼각사기라고 하는데, A가 B를 상대로 법원에다 택도 없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짜 차용증까지 막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법원을 기망해서 법원이 A한테 유리한 판결을 때리고 선고를 해서 뭐 B는 A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라 하고 선고를 하는 바람에 B는 졸지에 법원이 A한테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부동산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때는 비록 속아 넘어간 사람이 법원이고 부동산을 돌려주라고 선고한 것도 법원이지만, 이 법원의 실수 때문에 혹시 폭망한 놈은 누구야? 폭망, 피해자 누구야? B지. B가 피해자인 겁니다. 따라서 판사하고 A가 친족관계라면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친족관계라면 이건 제척사유 빼고 친족상들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B가 소유자이고 또 등기도 B 앞으로 돼 있으니 점유자도 B인 이상, 이때 소유자 점유자가 B라면 이건 뭐 A와 B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거지, A하고 법원하고 뭔 친족관계에 있어? 원래 친족관계에 있으면 처음부터 재판도 못해. 제척사유에 해당돼서. 자, 소송사기에서는 누구하고? 피해자하고 친족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자식놈들이 부양을 안 하니까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고 합시다. 자, 친족 상들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왜? 피해자가 아들이고 소유자가 아들이고 점유자가 아들이니까. 피기망자는 상관없어.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친족 상들에 적용되는 겁니다. 3번 유명한 손주와 할아버지 사건이죠. 손자놈이 할아버지 예금 통장을 훔쳐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 잔고가 1,800만 원인가 거의 한 2천만 원가량 되는 걸 이체를 해버려. 자, 이렇게 되면 뭐요? 할아버지 갑의 예금 통장을 손자놈이 예금 통장을 훔쳐가지고 이 통장을 들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가서 통장을 놓고 자기 이 A 명의로 계좌 이체를 2천만 원을 한 거예요. 일단 사기죄는 안 돼. 일단 통장을 훔친 거 무슨 죄? 절도. 이때 절도죄는 손주와 할아버지 관계니까 뭐 직계혈족에 해당되고 요 부분은 형면죄야. 그런데 이 훔친 통장을 가지고 계좌 이체를 한 게 이게 무슨 죄요? 혹시 통장을 가지고 예금을 싸그리 인출받아 갔다면 그건 뭐야? 그건 사기지만 은행 직원을 속여가지고 물론 사무소 위조와 동행사죄 또 성립돼. 사기죄가 성립되겠지만 자동 지급기에 통장을 넣고 계좌 이체를 했다면 이건 뭐 사기는 안 되고 절도 컴사기죄가 되는 거야. 컴사기. 이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배임죄, 순수한 이득죄, 배임죄 말고 컴사기죄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컴사기죄. 그냥 사기죄와 컴사기죄는 어떻게 다른 거야? 그냥 사기죄는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서 줘야 되는 거고, 이건 누가 줬어? 은행 직원이 줬다면 사기지만 컴퓨터를 조작했으니까 이건
준 사람이 없어. 컴퓨터를 조작했을 뿐이지. 이게 컴사기죄야. 사기죄와 컴사기죄 구별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컴사기죄를 저질렀는데 이 통장이 농협통장이고 A의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예요. 국민은행. 자, 그렇다면 이때 컴사기죄의 피해자는 할아버지도 컴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누가? 농협이 피해자인 거예요. 농협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뭐? 친족 상돌에는 싹 물 건너 간 겁니다. 얘는 형면죄건 친고죄건 개뿔한데 얘는 처벌돼. 시험 많이 나온 거야. 컴사기죄. 넣은 거지. 컴사기.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허락을 했다면 아무 문제 안 생기지. 할아버지가 허락을 했다면 아무 문제 안 생기지만 할아버지 통장을 훔쳐서 절도, 통장을 놓고 만일 통장을 은행원한테 제시해가지고 예금인출서를 작성해서 은행원한테 예금 2천만 원 다 뽑아주세요 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이건 뭐가 되지만 예금인출서 작성이 사문서 위조, 은행원한테 제출했다면 동행사,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받았다면 뭐 사기죄가 되겠지. 그런데 은행원을 기망하지 않고 기계에 넣고 조작을 했으니까 사기는 안 되고 사문서 위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사기도 안 되고 사람이 속아 넘어가야 되거든. 컴퓨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컴사기죄만 되는 거야. 컴사기죄. 컴퓨터 사용 사기죄. 그리고 컴사기죄의 피해자는 농협도 들어가기 때문에 친족 상돌에는 적용 안 되고 시험에 많이 나온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나? 좋아. 만일 A가 갑에 카드를 훔쳐가지고 현금을 뽑았다고 생각해. 현금을 뽑으면 어떻게 되나? 현금 자동직에서 현금을 뽑으면 할아버지 통장이 아니라 할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돼? 2천만 원을 다 인출했습니다. 카드 절도죄인데 친족 상돌의 일항이니까 형면죄고 돈 뽑은 부분은 돈 뽑은 건 무슨 죄야? 절도. 그리고 예금을 뽑았으면 절도로 끝나고 현금 서비스로 돈을 뽑았다면 카드 부정사용죄. 예금 인출한 건 카드 부정사용한 거 아니니까 절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통장을 훔쳐가지고 통장을 놓고 계좌 이체를 했다면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면 절도, 계좌 이체를 했다면 컴사기. 돈을 뽑았으면 절도, 계좌 이체를 했다면 컴사기. 그렇지. 잠깐. 절도는 형면죄로 빠지지만 컴사기죄는 농협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이건 그냥 친족 상대가 적용이 안 된다고. 피해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지. 농협도 같이 피해자로 들어가는 이상 친족 상대는 적용이 안 돼. 카드만 뽑았다면 이건 형면죄로 끝난다. 카드로 뽑은 현금 부분에 대한 절도고 역시 그 절도 피해자는 농협이기 때문에. 머리가 도는데 단 바로 이때 농협이 이 할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잘못하면 뭐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 농협도 피해자로 등장하는 거야. 그렇지. 은행도 피해자로 인정된 거야. 아니지, 그건 이제 카드 회사가 손해를 보지. 그래서 카드 회사에 대한 그 사기죄가 되는 거지.
통장이 되면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거. 피해자가 되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위 농협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학생 일리가 있어. 손해보는 건 할아버지인데 농협이 왜 피해자냐. 바로 그 인출 부분 2천만 원을 농협이 물어줘야 될 상황도 있거든. 왜? 본인도 아닌데 예금을 지급했으니. 본인도 아닌데 예금을 지급했으니. 그 다음 횡령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횡령한 경우 이것도 친족상도례 적용이 안 됩니다. 거긴 설명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사례를 쉽게 설명하면 A가 갑한테 을에게 X는 좀 300만 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니 소유자는 누구? A. A의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들고 을을 찾아가서 건네주려고 하는 갑이 뭐가 되는 거야? 점유자가 되는 거죠. 가다가 이 A의 삼촌 B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갑이 A의 삼촌 B한테 소위 푸념을 늘어놓는 거야. 당신 조카는 뻑하면 나한테 뭐 이런 부탁을 하는데 짜증나. 괜히 내가 달고 가다가 300만 원을 소매치기라도 당하던가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다 물어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위험한 걸 자꾸 나한테 시켜가지고 그 뭐 아는 처지에 뭐 싫다고 딱 자르기도 뭐하고 안 들어줄 수는 없고 해서 가는데 당신 조카 좀 그거 좀 어떻게 해? 뭐 교육 좀 시켜. 어른을 그냥 무슨 뭐 심부름꾼으로 취급을 해. 그러니까 B가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교육 그렇게 안 시켰는데 300만 원 내놓으세요. 내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럼 시켜야지. 어른을 갖다가 무슨 신분권 취급을 해. 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뭐 그냥 소비해버렸어. 써버렸어. 자, 일단은 무슨 죄야? 얘한테 점유를 넘겨받은 뒤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소비를 해버렸으니 뭐야? 횡령. 물론 처음부터 전해줄 생각 없이 내놔. 그래가지고 써버렸다면 이건 처음부터 사기고 전해주려고 했는데 급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써버린 거야. 요거는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소유자는 A고 점유자가 친족이 아니었던 이상 친족 아닌 점유자로부터 넘겨받았다면 이 점유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피고인이 그의 처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 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했는데 을은 자동차 매매업자인 A를 통해서 피해자 병에게 이를 자동차를 매도했고 병이 주차해둔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버린 경우 이 자동차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의 소유이고 점유자는 병이므로 절도죄가 인정되고 절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나. 뻔해. 그러니까 자기 처 명의의 차를 팔았는데 사간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그냥 끌고 온 거야. 명의는 처 명의로 돼 있지만 현재 그 차를 보관 중인 사람이 병이잖아. 병은 남남이니까 당연히 이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온 겁니다. 뭐야? 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됩니다. 6번은 피고인 등과 공모해서 피해자 갑을 등을 기망해서 갑을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갑은 피고인의 8천혈적. 자, 피해자 갑이 8천혈적이라면 부동산 사기인데 8천혈적인 이양의 친고죄고. 근데 병은 피해자의 부친이야. 병 부부는 또 뭐야? 병이 자기 아버지야. 그럼 이랑 형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피고인의 8천혈적이고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라면 이 부동산이 갑을병 합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갑은 8천이고 병은 부친이지만 누가? 을은 남남이잖아.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 셋 중에서 둘은 아버지고 팔촌이지만 을이 누구니까 남남이니까 이거 친족상들에 적용 안 됩니다. 만일 을이 빠졌다면 뭐 갑 부분은 친족상들에가 적용될 수 있고 을평 부분도 친족상들에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생판 남인 을이 들어있는 이상 친족상들에는 끝난 겁니다. 4. 친족관계의 착오. 아까 얘기했던 필살기야.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검은 사인펜으로 북 거버리고 그 부분은 아예 빼고 계산하라고 그 얘기야.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인식은 무조건 지워. 잘못된 인식은. 그리고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이므로 친족관계의 착오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범죄 성립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의가 뭐지?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이외의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고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무조건 삭제하라고 한 겁니다. 적용의 효과. 근친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고 원친, 먼 친족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그 필살기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동거하는 사람은 1항, 동거하지 않으면 2항. 이렇게 필살기를 만든 사람도 있는 모양이야. 그러나 여기는 맞아. 여기는 맞지만 뭐 이 두 개는 아니야. 동거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도 1항이고 별거하고 있는 부인 돈을 훔쳐도 1항에 해당되는 거야. 이건 동거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요것만 동거를 하면 1항 아니면 2항이지. 이거는 동거 유무를 묻지 않아. 시험에 나왔어. 다음 중 형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해놓고 뭐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의 돈을 훔친 경우 동거하지 않는 형의 돈을 훔친 경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야?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의 돈을 훔친 거. 동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직계혈족이면 동거하는 혈족 외에 돈을 훔쳐도 형면제고 동거하지 않는 혈족이나 배우자의 돈을 훔쳐도 1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범관계. 내 뭐라고 그랬나? 공범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어? 책 보지 말고 그냥 상도례를 적용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하게 내 뭐라고 그랬나? 구성요건과 위법은 종속하지만 책임과 처벌 조건은 종속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각자별로 친족상도에 해당되는 놈은 친족상도 아닌 놈은 그냥. 그래서 A가 자기 친구 B와 함께 아버지 돈을 수백만 원 훔쳐가지고 탕진을 했다면 뭐 각자 부자지간이면 형면제. 얘는 뭐 처벌. 형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돼? 친고죄. B는 그냥 처벌. 형사법까지 갈까? 얘를 고소하면 그 고소의 효력이 얘한테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이건 친고죄고 이건 비친고죄라서 친고죄와 비친고죄끼리는 안 미쳐. 친고죄끼리만 미쳐. 안 미쳐. 미칠 필요도 없어. 왜? 얘네 어차피 고소 없이 소치해버릴 수 있는데 뭔 고소로 미쳐. 얘를 고소하면 안 미쳐. 얘만 처벌되고 얘는 소치 안 됩니다. 그래서 처벌 조건은 책임과 함께 책임과 처벌 조건은 항상 뭐 각자별로 그리고 친족 상도례 착오는 아예 착오로 보지도 말아라. 착오 부분은 다 빼고 계산해라. 판례도만. 다음 주에 절도죄부터 이제 구체적인 재산범죄로 들어갑시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가? 큰일이네. 재산범죄 2번은 해야 끝날 것 같고 사회적 법이 1번, 한 달 정도는 미뤄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봅시다.